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뱀신을 믿고 있는 무이촌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의사였던 할아버지가 어느 산속 무이촌에 부임하게 되었다. 당시 천식으로 고생하고 있던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따라 그 마을로 요양을 떠나게 되었다. 내가 6살이던 때였다. 첫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환영하며 맞아주었다. 지역을 지켜주는 뱀신 사당 앞에서 성대한 축제가 열렸다. 마을 사람들은 신의 가호가 있을 거라며 현관과 뒷문에 큰 방울이 붙은 고에이를 세워주었다. 진료소와 관사를 겸하는 건물은 완전 새 것이었다. 일부러 새로 털을 닦은 곳에 새로 지은 집이라고 했다. 시골 공기 덕인지 내 천식 발작은 금세 안정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뱀신님 덕분이구나라고 내게 줄지어 말했다. 친절한 마을 아이들과 노는 것도 좋았다. 그러나 곧 이상한 소문이 귀에 들어왔다. 너는 좋겠다. 뱀신님이 맞이하러 오신다고 어머니가 그러더라. 나는 그게 무슨 소리인가 궁금해져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어두운 얼굴로 너는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러고 보니 매일 밤 해가 지면 집 전체를 무언가가 조이듯 기기기기하는 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새로 지은 나무집은 원래 그렇단다. 하고 말하셨지만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니 점점 무서워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뱀신님이 맞이하러 온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다. 태풍이 다가오던 어느 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아버지와 형이 우리를 데리러 왔다. 아버지는 당황해하는 할아버지를 후려갈기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장 도망쳐야 해. 우리는 끌려가듯 차에 올라탔다. 다음 날 상륙한 태풍에 의해 산사태가 일어났다. 마을은 그대로 토사 속에 파묻혔다. 다만 단 한 채 우리가 머물던 진료소만은 멀쩡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실로 괴상했다. 모든 창문과 문이 안에서 나올 수 없도록 밖에서 빗장과 쇠사슬로 칭칭 감겨 있었다. 감이 좋은 사람이라면 이쯤 듣고 알아챘겠지. 우리는 뱀신님한테 산 제물로 바쳐졌던 것이다. 방울과 고에이는 전부 제물의 표식이었다. 하지만 곡물이 도망치고 말았으니 뱀신님은 화가 났었겠지. 마을이 토사에 묻힌 건 그 때문이었으리라. 우리를 제물로 바친 안도감 때문이었을까? 마을 사람들은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대피소로 가지도 않고 전부 자기 집에서 흙더미에 깔려 죽었다. 산요 지방에서 있었던 일이다. 두 번째 이야기, 탄광의 작업. 탄광에서 일어나는 온갖 사고 중 가장 무서운 것은 화재다. 연료가 무진장 있으니 내버려 두면 끝도 없이 타오른다. 불을 진압하려면 탄광을 수몰시키던가 갱도를 막아 산소 공급을 끊어야만 한다. 무엇을 택하든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 그러나 화재가 더 이상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갱도를 봉쇄해야만 한다.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이리로 도망치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그 앞에 벽을 쌓아 올리고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불타 죽도록 내버려둬야 할 때도 있었다고 한다. 탄광에서의 작업은 반장을 중심으로 적게는 서너 명에서 많게는 수십 명까지 그룹을 짜 공동으로 하게 된다. 이 그룹은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동료이니만큼 서로 믿고 의지하게 된다. 훌륭한 반장이 이끄는 그룹이라면 다들 가족보다 더한 정으로 끈끈하게 뭉치게 된다. 쇼와 초기 홋카이도의 어느 탄광에서 반장을 맡고 있던 A는 인망이 두터운 남자였다. 그가 이끄는 그룹은 새로운 갱도 굴착을 맡고 있었다. 어느 날 굴착 도중 뻥 뚫린 공간에 도달하게 됐다고 한다. 그는 그곳이 무얼 하는 곳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공간에 들어서자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감정들이 가득 차 있었다. 단념, 무념무상, 슬픔, 아쉬움, 후회, 괴로움, 긍지, 절망, 위로, 신뢰. 부정적인 감정이 강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담겨 있었다. 기분을 엄숙하게 만드는 절박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공간 안을 걸으며 A는 그곳이 오래전 버려진 폐쇄 갱도라는 걸 알아차렸다. 동료들과 함께 안으로 나아갈수록 느껴지는 감정도 더욱 강해졌다. 이윽고 마침내 도착한 좁은 공터에 그게 있었다. 가운데에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를 둘러싸듯 둥글게 둘러앉은 사람이 10여 명. 다들 바르게 앉고 가운데를 응시하며 몸을 낮춰 열기를 피하고 있었다. 결코 흐트러짐 없이 냉정하게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겠지.
그리고 가운데 앉은 이는 A와 동료들이 온 방향, 즉 갱도의 입구를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다. 그들이 세상을 떠나고서 몇십 년은 더 지났을 터였다. 하지만 그 후에도 그들은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뼈만 남아서도 A가 올 때까지 가만히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 온갖 소문이 나돌았다. 실은 그 산에서 과거부터 귀신이 나왔다던가 금광의 위치를 아는 사람들을 처리해버린 거라던가 A와 동행했던 이들의 선조일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뭐 진짜로 내 부하 중 한 놈이 거기 계시던 분 아들인가 손자인가 그랬지만 말이야. A가 그 갱도 안에서 엄숙한 마음으로 있을 때 그 사람 많은 슬픔은커녕 몹시 그리워 울먹거리며 마음이 아파했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떨어진다. 고등학교 무렵 내가 겪은 일이다. 당시 친구 A가 살던 아파트 단지에는 흔해 빠진 괴담이 돌고 있었다. 5년여 전 그 아파트 2층에 살던 사람이 자살했다. 그 사람은 자살 당일 밤 11시쯤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까지 올라가 난간을 넘고 뛰어내렸다고 한다. 마침 집으로 돌아오던 셀러리맨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모든 걸 목격했다는 듯했다. 그날부터 매일 저녁 11시 반이 되면 엘리베이터가 2층에서 8층까지 저절로 올라가고 곧이어 바닥에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다. 처음 들었을 때는 다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며 웃어넘겼지만 A는 끈질기게 정말 일어난다며 고집을 부렸다. 결국 나와 B 그리고 C가 직접 확인하러 가보기로 했다. A네 아파트에 도착해 우선 정말 엘리베이터에 아무도 안 타는 것인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나와 B가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하고 A와 C는 8층으로 올라갔다. 딱히 음산한 분위기 같은 것도 느껴지지 않는 평범한 밤이었기에 우리는 별로 무섭지도 않고 지루하게 시간만 때우고 있었다. 그리고 11시 반이 되었다. 2층 엘리베이터 문이 서서히 열렸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슬쩍 시선을 돌려보니 어느새 행선지 버튼이 눌려져 있는 것 같았다. 나와 B는 무심코 얼굴을 마주봤지만 당연히 올라타지는 않았다. 문이 천천히 닫히고 엘리베이터는 그대로 올라가 8층에 멈췄다. 나와 B는 아무 말 없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땅에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는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 잠시 뒤 A와 C가 계단으로 내려왔다. C가 엘리베이터에 타는 걸 극구 거부했던 모양이다. 안에 누가 있었냐고 물었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던 모양이다. 다들 떠들어댔지만 귀신을 직접 본 건 아니라 나도 B도 딱히 무섭지는 않았다. 그래서 내일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를 직접 확인해 보자고 의견을 모았다. C는 무서우니까 그만두겠다고 했기에 다음 날은 나와 A, B만 오기로 했다. 다음 날 다시 모인 우리는 그 낙하 현장에 섰다. 별다른 얼룩 하나 없는 아스팔트 바닥이라 A가 여기 떨어져 죽었대 라고 말해줘도 별 감흥은 없었다. 11시 반이 되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두근대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앞을 지나친 것 같은 강한 풍압이 느껴졌다. 큼직하고 무거운 덩어리가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미지근한 무언가가 흩날리고 얼굴과 옷, 팔에 철썩 들러붙는 감촉이 느껴졌다. 당황해 손바닥으로 얼굴을 만져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팔에도 옷에도 아무 흔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 직후 엄청난 두통이 덮쳐와 나는 마구 토하고 말았다. 몇 번씩이나 토하고 나서 겨우 정신을 차릴 무렵 곁을 보니 A와 B도 나처럼 토하다 지쳐 쓰러져 있었다. 결국 그날은 A네 집에서 하룻밤 실내하고 다음 날에야 집에 돌아갔다. 그러나 우리 셋 모두 심각한 몸살 때문에 사흘 내리 학교를 쉬어야만 했다. 그 후 A에게 들은 이야기지만 그날 이후 이상한 현상은 모두 사라졌다고 한다. 나는 다시 확인하러 갈 용기도 없고 그저 전에 들었을 뿐이지만 나와 A, B는 아직도 건강하다. 당시에는 저주를 받는 건 아닌지 정말 겁에 질렸었지만 꽤 시간이 흐른 지금도 멀쩡하니 아마 괜찮은 게 아닐까? 다만 C는 우리가 건강을 되찾은 후에도 겁에 질린 듯한 얼굴로 우리를 피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겁쟁이였던 C가 우리 이야기를 전해 들은 뒤 무서워서 그랬던 것이라고 믿으려 한다. 네 번째 이야기, 검은색의 남자. 대학교 2학년이던 나는 장교가 되기 위해 학군단 시험을 치르고 군대에 가지 않고 있었다. 같은 과의 해병대 장교 시험에 합격한 친구, 그리고 곧 군대에 가는 친구와 셋이서 자취를 했다. 우리 자취방 건물은 6개 방씩 3개 층, 총 18개 방이 있었는데
그중 12개가 같은 과 선배들이 살고 있어서 무척 가깝게 지냈다. 특히 우리 방은 넓어서 누나, 형들의 모임 장소가 됐다. 자고 있어도 선배들이 막 들어와서 컴퓨터를 하고 삼겹살 파티도 열곤 했다. 나는 선배들과 친해지는 게 싫지 않았다. 그러던 중 나는 아래층에 사는 누나 중 한 명과 사귀게 됐다. 친구 한 명은 군대에 갔고 나는 형들 방이나 누나 방에서 매일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해병대 친구는 선배들과 친하지 않아서 무척 외로워했다. 그래서 2학기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방을 구하던 다른 과 1학년 후배와 함께 셋이 살게 됐다. 나는 공포 이야기 마니아였고 친구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폐가나 공동묘지 같은 곳에 가보기도 하고 유행하던 나 홀로 숨바꼭질 같은 것도 즐겼다. 잠들기 전까지는 서로 아는 무서운 이야기를 주고받곤 했다. 그 무렵부터 나에게 이상한 일들이 간간히 생기기 시작했다. 평생 귀신 한번 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문득 귀신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고 항상 보이는 건 아니었지만 무심코 길을 걷다가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다가 이상한데 하고 돌아보면 사람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곳은 사람이 앉을 수 없는 구조의 장소였던 적도 있었다. 자취방으로 가는 길에 겪었던 일이 내가 귀신을 본 확실한 경험이었다. 외길의 1차선 골목에서 여자친구가 걷고 있을 때 어느 여자가 골목 옆에 쪼그려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갔지만 이상한 느낌에 뒤돌아보니 여자는 없어졌다. 여자친구에게 말했더니 난 그런 사람 못 봤는데 라고 하며 무서워했다. 이런 일을 몇 번 겪고 나서 친구에게 이야기하니 그 친구는 시큰둥해했다. 알고 보니 룸메이트와 함께 근처 여자들을 메신저로 꼬셔서 놀러 다니는데 빠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아래층 여자친구네에서 놀다 방으로 돌아가려고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그때 복도식 창문 밖에서 검은 야상의 검은 야구모자를 쓴 남자가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고 있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선배인가 싶어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제야 그 남자가 사람이 서 있을 수 없는 2층 높이의 창밖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 나는 최대한 태연하게 방으로 돌아갔다. 방에 들어가니 친구와 룸메이트는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방금 겪은 일을 친구에게 이야기하니 또 시큰둥해하며 여자들과 술을 먹으러 나가겠다고 했다. 나는 방금 본 일이 무서워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집에 남기로 했다. 혼자 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새벽 3시가 넘었을 무렵 친구가 잘 돼서 외박했나 보다 싶었는데 룸메이트로부터 전화가 왔다. 어눌한 발음으로 A형이 죽은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듣고 나는 사고가 났다고 생각했다. 친구가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던 걸 생각하며 화가 나서 헛소리하지 말고 지금 어디야? 라고 소리쳤다. 동생은 병원이요 라고 대답했고 나는 병원으로 급히 달려갔다. 그리고 정말 친구가 죽어 있었다. 목이 부러져 즉사했고 동생은 혀가 반으로 잘려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친구의 장례식을 치르며 비통함에 잠겨 있었다. 차마 친구의 영정사진도 보지 못했고 그 일이 있은 후부터는 귀신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 내가 본 검은 남자가 저승사자였던 건지 아니면 나를 데려가려다 친구를 데려간 건지는 알 수 없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는 귀신을 보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5번째 이야기, 어릴 때의 아파트 괴담. 내가 중학생이었을 때 살던 아파트는 요즘의 고급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중산층이 살기엔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다. 그런 평범한 아파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궁금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때 일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학교와 학원을 마치고 밤늦게 집에 오면 늘 피곤했다. 그날도 지친 몸으로 간단하게 요기만 하고 침대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새벽에 갑자기 눈이 떠졌다.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방에 들어와 잠을 청하려는 순간 쿵 하는 소리가 밖에서 들렸다. 처음엔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갔다. 그때 옆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무슨 일이지? 호기심이 생겨 가까이 가보려 했지만 경비 아저씨가 학생, 이런데 오지 말고 학교 나가라 라며 나를 막았다. 학교에 도착해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을 만났다. 한 친구가 우리 아파트에서 자살한 사람 나왔대 라고 말했다. 나는 놀라며 뭐 자세히 말해봐 라고 물었다. 친구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14층에 살던 사람이 뛰어내렸대 라고 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제 들었던 쿵 소리가 그 사람의 떨어지는 소리였을까 생각하며 소름이 돋았다. 학교를 마치고 학원에 가기 전에 그 장소를 다시 찾아갔다. 사람들은 없었고 그 자리에 사람 모양으로 흰 스프레이가 뿌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제야 나는 어젯밤에 들었던 소리가 그 사람의 추락 소리였다는 걸 확신했다. 무서움과 섬뜩함이 느껴졌다. 며칠 후 경비 아저씨가 다시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다. 자살한 사람은 14층에 사는 정신병자로 소문난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 사람은 아무런 이유 없이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더 이상 뉴스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것도 이상했다. 아파트 이미지가 나빠질까봐 사건을 최대한 덮으려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 다음날 13층에 사는 할머니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평소에 건강에 문제가 없던 분이라 다들 의아해했다. 그리고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사망 시간은 14층에서 사람이 떨어진 시간과 거의 일치했다. 그때 알게 되었다. 13층 할머니는 베란다에서 달을 보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날 밤에도 평소처럼 베란다에 나와 있었던 것이다. 14층 사람이 떨어지는 순간을 바로 아래에서 목격한 할머니는 그 충격으로 심장마비를 일으켰을 것이다. 이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잊혀졌지만 당시에는 모두가 그 주차 공간을 피했고 다시 그 자리에 주차하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다. 6번째 이야기, 이사. 몇 년 전 이사 온 집에서 일어난 일이다.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고층 아파트인 9층으로 이사를 왔고 내 방은 짧은 복도 끝에 위치한 방이었다. 특별한 방은 아니었지만 붙박이에 옷장이 하나 있었다. 문제는 그 옷장과 관련된 일이 일어난 것이다. 처음 몇 달 동안은 별다른 일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침대에서 자고 있던 나는 갑자기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개가 짖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우리 개는 성격이 얌전해서 벨소리가 울릴 때가 아니면 거의 짖지 않는 편이었다. 그러나 그날 밤 개는 벽장 한쪽 끝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사납게 짖고 있었다. 처음엔 그냥 혼잣말로 왜 그래? 자자. 라고 말했지만 계속해서 으르렁거리며 짖는 걸 보고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결국 나는 불을 켜고 컴퓨터 전원을 눌러 불을 밝혔다. 그 후에야 개는 짖음을 멈췄고 어머니가 방에 들어와 상황은 끝났다. 그 이후로 몇 달간 별다른 일은 없었지만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왔던 날 또다시 일이 일어났다. 그날 밤 친구와 나는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잠결에 친구가 나를 불렀다. 친구는 식은땀을 흘리며 벽에 기대 앉아 있었다. 그는 내가 자고 있는 동안 누군가가 자신을 툭툭 치며 일어나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잠을 자면서도 그 소리가 뚜렷하게 들렸고 눈을 뜨자 검은 형체가 발 쪽에 있었다는 것이다. 친구는 혼란스러운 상태로 그 형체가 있는 방향을 쳐다봤고 그 형체는 점점 크게 나가 이 새끼야 라고 소리쳤다고 했다. 그 순간 친구는 현관 앞까지 갔고 그제야 꿈에서 깬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했다. 그 일 이후로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지만 친구는 그날 이후 우리 집에 오지 않았다. 7번째 이야기, 나쁜 놈. 고등학생 시절 나는 다니던 교회에 불량 청소년들이 밤마다 몰려와 술을 마시고 유사 성관계를 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호기심이 많은 나는 반 친구들에게 같이 가보자고 제안했다.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결국 저녁 10시에 나와 교회 근처 편의점에 나온 건 한 명뿐이었다. 그렇게 우리 둘은 교회 뒷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기로 했다. 불은 꺼져 있었고 인기척이 느껴져 나는 긴장했다. 나는 긴장한 나머지 화장실이 급해져 친구에게 화장실에 다녀오자라고 말했지만 친구는 혼자 다녀오라고 했다. 자존심 때문에 나는 혼자 한층 아래에 있는 화장실로 향했다. 늦은 밤이라 불도 켜지지 않은 교회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건 상당한 공포감을 주었다. 급하게 일을 마치고 다시 올라가려는 순간 계단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다. 교회 계단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 구두 소리가 크게 울렸다. 나는 순간 두려움을 느끼고 밖으로 나가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누구 있는 것 같아. 빨리 나와. 5분 정도 지나도 친구에게서 답장이 없었고 나는 초조해졌다. 그 순간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자 친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리고 그때 친구로부터 다시 문자가 왔다. 잠깐만 와봐. 나 돈 주었는데 여기 돈 많아. 나는 그 문자를 보고 더욱 불안해졌다. 우리는 단지 불량 청소년들을 보러 온 것뿐인데 왜 돈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 나는 겁에 질렸고
친구를 두고 혼자 집으로 도망쳤다. 며칠이 지나고 학교에 갔을 때 나는 친구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너 괜찮아? 그날 무슨 일 있었어? 친구는 핸드폰 잃어버렸어. 라며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대답했다. 나는 그제야 안심했지만 그날의 공포는 아직도 기억 속에 남아있다. 8번째 이야기, 옛날 학교의 괴담. 내가 중학교를 다니던 시절 학교에는 몇 가지 괴담이 돌고 있었다. 특히 학교 뒤편에 있는 오래된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유명했다. 그 건물은 현재 쓰이지 않는 창고로 변해버린 곳이었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나 불빛이 보인다는 소문이 자주 돌았다. 심지어 그 건물의 옥상에서 누군가가 투신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서 귀신을 보았다고도 했다. 나는 괴담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친구들과 그 건물에 가보기로 했다. 밤늦게 학교에 몰래 들어가 창고 쪽으로 다가갔다. 그곳은 오래되고 낡아 문이 잘 열리지도 않았고 아는 먼지가 자욱했다. 하지만 우리를 더욱 두렵게 한 건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그곳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겁에 질렸지만 호기심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 안은 여전히 오래된 가구들과 쓸모없는 물건들로 가득했다. 우리가 그 건물 안을 탐색하는 동안 갑자기 창고 구석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누군가 장난치는 줄 알았지만 서서히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우리 모두 긴장했다. 누구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지나가는 그림자가 보였고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건물 근처에 가는 것이 무서워졌다. 하지만 괴이한 점은 그날 이후로 학교에서 그 창고에 대한 소문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마치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 모두 잊혀진 것처럼 말이다. 내 친구들도 그날 이후로는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학교 생활은 다시 평범해졌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날 그 창고에서 본 그림자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소문이 왜 사라졌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9번째 이야기, 꿈에서의 예고. 고등학교 때 나는 자주 이상한 꿈을 꾸곤 했다. 대부분은 금세 잊혀지지만 어떤 꿈들은 유난히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있다. 특히 한 번은 너무도 생생하고 기이한 꿈을 꾼 적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평소처럼 침대에 누워 잠에 들었는데 꿈에서 나는 낯선 곳에 서 있었다. 그곳은 무척 어둡고 습기 찬 곳으로 땅이 질퍽거리고 이상한 냄새가 났다. 주위를 둘러보니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나 혼자였다. 꿈속에서 나는 혼란스러웠지만 무언가가 나를 이끌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내 몸은 스스로 움직였고 어느새 나는 낡고 허름한 건물 앞에 서 있었다. 그 건물은 익숙한 듯하면서도 처음 보는 곳이었다. 나는 천천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건물 안은 어둡고 기이하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계단 아래에서 작은 불빛이 보였다. 나는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갔고 불빛에 가까워질수록 기이한 감정이 밀려왔다. 그 순간 나는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사람은 나와 눈이 마주쳤지만 그 얼굴은 흐릿하고 알아볼 수 없었다. 갑자기 그 인물이 나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고 나는 두려움에 몸이 굳었다. 그리고 그가 내 앞에 다가왔을 때 나는 깨어났다.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꿈은 너무도 현실 같았고 그 감정이 여전히 생생했다. 며칠 후 나는 그 꿈에서 봤던 장소와 비슷한 곳을 실제로 마주치게 되었다. 친구들과 놀러갔던 외딴 마을에서 나는 꿈속에서 봤던 그 낡은 건물과 같은 곳을 발견한 것이다. 나는 순간 소름이 돋았고 그곳에 들어갈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그 이후로 나는 꿈이 현실이 될까봐 두려워 그곳 근처에 다시는 가지 않았다. 10번째 이야기, 밤에 들린 소리. 대학교에 다니던 시절 나는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다. 자취 생활은 나름 즐거웠지만 외로움과 함께 가끔은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다. 특히 어느 날 밤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늦게까지 과제를 하고 있었고 새벽쯤이 되어 침대에 누웠다. 깊은 잠에 빠져들 즈음 문득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 소리는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고 점점 더 명확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 쪽을 바라봤다. 하지만 문 너머에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소리는 계속해서 들렸고 이번엔 더 가까이서 들렸다.
공포에 질린 나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어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내 몸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고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문을 닫고 방 안으로 들어가 다시 침대에 누웠다. 그러나 소리는 여전히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내 방 안에 있는 것처럼 너무 가까이서 들렸다. 나는 공포에 떨며 다시 불을 켜고 밤을 새우기로 결심했다. 그날 이후로 그 소리는 다시는 들리지 않았지만 나는 여전히 그 밤의 일을 잊을 수 없다. 그 소리가 무엇이었는지, 왜 나에게 들려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이후로는 혼자 사는 것이 무섭게 느껴졌다. 이렇게 여러 번 겪은 기이한 일들로 인해 나는 종종 공포와 불안을 느끼곤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일들은 차츰 사라졌고 나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11번째 이야기, 이상한 거울. 대학교 졸업 후 취업을 하고 나서 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그곳은 깨끗하고 아늑한 곳이었지만 방 한쪽에 놓인 큰 거울이 눈에 거슬렸다. 그 거울은 전 주인이 두고 간 것으로 보였고 나는 귀찮아서 그대로 두었다.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거울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특히 밤에 방 안이 어두워질 때면 그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졌다. 어느 날 밤 나는 그 거울 앞에서 이상한 것을 보았다. 보통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당연히 내가 알고 있는 모습 그대로여야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다. 나는 분명 고개를 옆으로 돌렸는데 거울 속에 나는 여전히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엔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 이후로도 가끔씩 그런 일이 반복되었다. 하루는 친구가 집에 놀러왔고 그 친구에게도 거울 이야기를 해줬다. 친구는 그런 걸로 무서워하지 말라며 웃어넘겼지만 내가 거울 앞에 서서 보여준 것을 본 친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이 친구가 보는 앞에서도 분명히 이상하게 움직였던 것이다. 친구는 그제야 심각하게 여겼고 우리는 함께 그 거울을 밖으로 내다 버리기로 했다. 거울을 치운 후로는 이상한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 나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가끔 무섭게 느껴졌다. 집에 있는 다른 거울 앞에서도 똑같은 일을 겪을까봐 거울을 마주할 때마다 긴장하게 되었다. 지금도 나는 집에 큰 거울을 두지 않는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거울에 대한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12번째 이야기, 묘지 근처에서의 일. 이 이야기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함께 겪었던 일이다. 나는 친구들과 자주 심야 드라이브를 하곤 했는데 그날은 기분 전환 겸 차를 타고 교회로 나가기로 했다. 늦은 밤 우리는 외진 길을 따라 달리다 묘지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그곳은 오래된 공동묘지로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었다. 친구 중 한 명이 여기서 내려서 구경해보자라고 제안했다. 우리는 모두 무섭다고 생각했지만 괜한 용기가 생겨 차에서 내리기로 했다. 묘지 근처는 싸늘했고 어딘가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가로등도 거의 없어서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고 주변은 고요하고 이상하게 적막했다. 우리는 묘지 사이를 조용히 걷기 시작했다. 한참을 걷던 중 갑자기 멀리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나 동물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친구들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걸음을 멈췄다. 분명 사람이 있는 것 같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주변에는 우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무서운 나머지 차로 돌아가기로 했고 차에 올라타자마자 급히 출발했다. 그런데 차를 타고 떠나던 중 백미러에 뭔가가 스치듯 비쳤다. 차 뒤편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너무 빠르게 지나쳐서 확실히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모두 깜짝 놀라 차를 멈출까 말까 고민했지만 결국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이후로 친구들과 나는 다시는 그 묘지 근처에 가지 않기로 했다. 차에서 본 그 실루엣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이후로도 종종 그 밤의 기억이 떠올라 소름이 돋곤 한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묘지에서 느꼈던 섬뜩함은 여전히 잊을 수 없다. 13번째 이야기, 낯선 손님. 나는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독립을 했고 혼자 살게 되었다. 새로운 집은 꽤 조용하고 깨끗한 곳이었지만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밤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너무 희미해서 처음에는 바람 소리나 이웃 소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해졌고 특히 늦은 밤
내가 혼자 있을 때면 더 자주 들렸다. 어느 날 밤 나는 자정쯤에 그 소리를 또 들었다.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분명히 들렸고 이번에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문 쪽으로 다가갔고 도어스코프로 밖을 내다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소름이 돋았지만 문을 열어보지는 않았다. 그렇게 문 앞에서 몇 분을 서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복도 끝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나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고 소리가 점점 내 쪽으로 가까워지더니 멈췄다. 그 순간 내 심장은 두근거렸고 공포가 밀려왔다. 나는 문을 굳게 잠그고 방으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어 썼다. 그날 밤 이후로 나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밖에 나가 보거나 문을 열어보지는 않았다. 내 몸이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던 것 같다. 그 후로 몇 주간 그 소리는 계속됐다. 그러나 내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자 어느 순간부터 그 소리는 점차 사라졌다. 어느 날 소리가 멈춘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한시름 놓았지만 여전히 그 소리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누가 그 소리를 냈는지는 알 수 없었다. 14번째 이야기, 산속의 집. 대학생 시절 나는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가기로 했다. 우리 모두 모험을 좋아해서 외진 산속에 있는 캠핑 장소를 선택했다. 그곳은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고 주위에는 가로등도 없는 완벽한 자연 속이었다. 처음에는 모두가 신나서 텐트를 치고 캠프파이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산책을 하기로 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린 산속은 꽤 무서웠지만 우리는 다 함께여서 별로 두렵지 않았다. 그러다가 길을 걷던 중 길 옆으로 낡고 허름한 집 한 채가 보였다. 그 집은 오래된 나무로 지어져 있었고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듯 버려진 느낌을 주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우리는 그 집 안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집 안은 깜깜했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친구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지만 역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그때 창문 쪽에서 갑자기 무언가가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모두 소리치며 놀랐지만 서로를 진정시키고 다시 집을 살펴보기로 했다. 창문을 들여다보니 집 안에는 먼지가 가득했고 마치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은 듯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그 순간 창문을 통해 무언가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동시에 그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집을 떠나고 나서도 우리는 묘하게 불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캠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날 밤의 기억은 우리 모두에게 깊이 남아 있었다. 집 안에서 느꼈던 그 시선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집이 왜 그리도 불길하게 느껴졌는지 알 수 없었지만 우리는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했다. 그날 이후로 산속의 낡은 집은 우리에게 금기된 장소가 되었다. 15번째 이야기, 이상한 전화. 이 이야기는 내가 취업 후 겪은 일이다. 나는 평소처럼 회사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와 씻고 쉬고 있을 때 갑자기 전화가 울렸다. 평소에는 잘 걸려오지 않는 전화번호였다. 처음엔 그냥 광고나 스팸 전화라고 생각하고 넘겼지만 전화는 계속해서 울렸다. 결국 나는 전화를 받았고 수화기 너머에서 묘한 침묵이 이어졌다. 나는 여보세요? 라고 물었지만 상대방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몇 초간 침묵이 흐르던 중 갑자기 아주 낮고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누구 있나요? 목소리는 너무 낮아서 거의 속삭임처럼 들렸고 나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다시 물어보려 했지만 그 순간 전화는 끊겼다. 그날 밤 나는 그 전화가 계속 신경 쓰였다. 혹시 장난 전화였을까? 아니면 잘못 걸려온 전화였을까? 그러나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생생하고 묘하게 기분 나쁜 느낌을 주었다. 며칠 후 나는 그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다시 그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날 들었던 그 목소리를 아직도 잊을 수 없다. 마치 나를 부르는 듯한 그 섬뜩한 음성은 여전히 내 기억 속에 남아있다. 16번째 이야기, 숲속에서의 속삭임. 몇 년 전 나는 친구들과 함께 숲으로 캠핑을 갔다. 우리는 고요하고 깊은 숲속에서 자연을 만끽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외진 곳으로 향했다. 그곳은 울창한 나무들로 가득하고 밤이 되면 별이 쏟아질 정도로 어둠이 짙게 깔리는 장소였다.
첫날은 아무 문제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텐트를 치고 캠프파이어를 하며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었다. 그러나 둘째 날 밤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캠프파이어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멀리서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가 있었다. 처음에는 그냥 바람 소리나 동물의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가 더욱 뚜렷하게 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였다. 바람결에 실려오는 작은 목소리가 우리 텐트를 감싸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긴장했지만 서로 겁을 내지 않으려고 애쓰며 그냥 지나가는 소리라고 여겼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속삭임은 더 가까워지고 마치 바로 텐트 근처에서 들리는 듯했다. 한 친구가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가서 주위를 살폈지만 어둠 속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속삭이는 소리는 그 친구가 나가는 순간 멈췄고 다시 텐트로 돌아오자마자 다시 시작되었다. 우리는 점점 더 불안해졌고 결국 잠자리를 포기하고 텐트 안에서 서로 경계를 하며 깨어 있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다 보니 소리는 서서히 사라졌고 우리는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그곳에서 빨리 떠나기로 결심했고 짐을 싸서 캠핑장을 벗어났다. 하지만 떠나기 전 우리는 텐트 주변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거기서 이상한 걸 발견했다. 텐트 주변에 작은 발자국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만든 흔적이 아니었다. 그 발자국들은 어린아이의 것처럼 보였고 숲속 깊은 곳으로 이어져 있었다. 우리는 그 발자국을 따라가 보지 않았다. 무언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고 그 후로는 숲에서 캠핑을 할 때 항상 조심하게 되었다. 17번째 이야기, 엘리베이터의 손. 대학교 기숙사에 살 때의 일이다. 우리 기숙사는 꽤 오래된 건물이라 엘리베이터도 낡고 불안정했다. 특히 밤이 되면 엘리베이터에서 이상한 소리나 작동 불량이 자주 발생했다. 나는 평소엔 계단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늦은 밤 귀가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엘리베이터를 타곤 했다. 어느 날 밤 나는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기숙사로 돌아왔다. 시간은 이미 자정이 넘었고 기숙사 복도는 조용했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탔고 문이 닫히기 직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누군가가 문을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문은 그대로 닫혔고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4층에 도착했을 때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춰섰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순간 소름이 돋았지만 별일 아니겠지 하고 문이 닫히길 기다렸다. 그런데 문이 닫히기 직전 내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문틈 사이로 작은 손이 보였던 것이다. 그 손은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오려는 듯 문을 잡고 있었지만 그 손의 주인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순간 너무 놀라서 엘리베이터에서 뛰쳐나왔다. 계단으로 도망가려는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손도 사라졌다. 나는 그날 밤 이후로 다시는 기숙사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다. 그 손이 누구의 것이었는지 왜 나타났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후로도 그 엘리베이터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나를 포함해 기숙사에 사는 많은 학생들이 그 엘리베이터를 꺼리게 되었고 나는 졸업할 때까지 엘리베이터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다. 18번째 이야기, 그림자의 남자. 고등학교 시절 나는 방과 후에 자주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를 하곤 했다. 도서관은 평소에는 사람이 많았지만 저녁이 되면 거의 텅 비어 조용해지곤 했다. 하루는 도서관에서 혼자 남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늦은 시간이라 주변이 너무 조용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다가 문득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처음엔 착각이겠지 하고 무시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시선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도서관 안에는 나 혼자였다. 그러나 문 쪽에 시선을 두자 멀리서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다. 그 그림자는 마치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보였고 나는 순간 공포감에 휩싸였다.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분명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가방을 챙기고 도서관을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그 그림자는 문 근처에 서 있어서 도망갈 수가 없었다. 나는 잠시 숨을 죽이며 그 자리에서 고민했다. 그러나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고 용기를 내어 문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그러나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 그림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밤에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을 피했다.
그 그림자가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날의 그 두려움은 아직도 내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도서관에서 겪은 그 섬뜩한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여전히 그 그림자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하면서도 두려워하고 있다.